치매라고 몰아붙이면 지장 찍는 건 일도 아니야. 내가 다 죽게 제발 이러지 마라. 나가! 여기서 당장 꺼져! 40년을 이렇게 끝내는 거야. 어머니, 저 승현이에요. 누가 내 어머니를 이 빗속에 맨발로 내던졌냔 말이다. 어머니, 한 번만 살려주세요. 어머니, 이것 좀 드셔보세요. 제가 오다가 시장에서 제일 달고 좋은 놈으로만 골라왔습니다. 박태식 원장이 싱글벙글 웃으며 잘 익은 홍시 하나를 영자의 앞에 놓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효자의 모습이었죠. 영자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가슴에 돌덩이를 얹고 살았는데 이제야 그 짐을 조금 내려놓는 기분이었거든요. 3년 전 태식이 이 요양원으로 영자를 찾아왔던 그날을 영자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40년 전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 때문에 보육원 문 앞에 떼어놓고 돌아섰던 그 아기가 번듯한 원장이 되어 제 발로 엄마를 찾아왔으니 기적이 따로 없었습니다. 영자는 태식의 얼굴에서 자신이 버렸던 아이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고 태식이 내미는 가짜 유전자 검사 서류를 보며 그저 소리 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태식아, 나는 정말 내가 이렇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못난 애미를 원망하지도 않고 이렇게 찾아주니 죽어도 여한이 없어. 영자가 떨리는 손으로 태식의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태식은 다정하게 영자의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영자의 얼굴이 아닌 영자가 품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서류 봉투에 머물러 있었죠. 그 안에는 영자의 고향 땅 최근 개발 소식으로 몸값이 300억 원까지 뛰었다는 토지의 권리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이제 제가 있잖아요. 아,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그 후원금 말이에요. 익명의 독지가가 우리 요양원에 700억 원이나 내놓겠다는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그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어머니 땅이랑 연계해서 재단을 만들면 훨씬 수월할 것 같은데. 태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서둘러 결론을 내고 싶어하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영자는 잠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700억 원이라는 상상도 못할 큰 돈이 왜 갑자기 이 작은 요양원에 들어온다는 건지, 그리고 왜 하필 자기 땅이 필요한 건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그때였습니다. 식당 아주머니가 국그릇을 나르다 발을 헛디뎌 영자의 식판 위로 국물을 조금 쏟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영자의 소매와 태식의 번쩍이는 수입, 구두 끝에 튀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아주머니가 당황해서 행주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그 순간 영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방금까지 천사처럼 웃고 있던 태식의 얼굴이 순식간에 악기처럼 일그러졌거든요. 태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구두를 내려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게 얼마짜리 신발인데 눈을 어디다 뜨고 다니는 거야, 태식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영자가 알던 다정한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거칠며 사람을 벌레 보듯 무시하는 비열한 톤이었죠. 영자는 깜짝 놀라 태식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태식아, 괜찮다. 아주머니가 실수하신 건데 왜 그렇게 화를 내니? 내 소매는 닦으면 된다. 영자의 말에 태식이 고개를 돌려 영자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 영자는 40년 전 헤어졌던 핏줄의 온기를 기대하며 매일같이 바라보던 그 눈에서 처음으로 서늘한 탐욕을 보았습니다. 태식은 영자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려다 주변에 요양보호사들이 쳐다보는 것을
의식했는지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아,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순간적으로 놀라서 그랬습니다. 이 옷도 어머니가 사주신 건데 망가질까봐 속상해서 그렇죠. 아주머니, 조심 좀 하세요. 태식은 다시 다정한 말투로 돌아왔지만 영자의 가슴 속에는 이미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태식이 화를 낼 때 내뱉었던 그 서늘한 기운. 그것은 자식이 부모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감정의 농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눈앞에 둔 포식자의 눈빛과 닮아 있었죠.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영자는 창가에 앉아 낡은 아기 양말 한 짝을 꺼내 보았습니다. 40년 전 아이를 보육원에 맡길 때 신겼던 노란색 양말. 나머지 한 짝은 아들의 발에 신겨 보냈고, 이 한 짝은 영자가 평생 심장 가까운 곳에 품고 살았던 보물입니다. 태식은 이 양말을 볼 때마다 말하곤 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 양말을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까 식당에서 국물이 튀었을 때 태식이 제 구두만 살피던 그 모습, 그 짧은 순간에 보였던 태식의 진짜 얼굴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내 아들이 맞는 걸까? 한번 시작된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태식은 어릴 적 좋아하던 음식이 무엇인지, 어린 시절 기억나는 일이 무엇인지 단 한 번도 먼저 맞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영자가 이야기하면 말장구를 칠 뿐이었죠. 맞아요. 저도 기억납니다. 영자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태식의 유전자 검사 서류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종이 위에는 친자관계, 성립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손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태식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를 하는 듯 했습니다. 영자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 영감탱이들 땅 작업은 다 돼가고 있어. 그 할망구, 걱정 마. 치매라고 몰아붙이면 지장 찍는 건 일도 아니야. 700억 후원금 들어오기 전에 서류 정리 끝내야 하니까 서둘러. 태식의 목소리에는 아까 식당에서 보았던 그 비열한 탐욕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영자는 가슴을 움켜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문 밖에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구원의 소리가 아닌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사신의 속삭임처럼 들려왔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 양말을 꽉 쥐었습니다. 40년 전 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는 기쁨이 순식간에 거대한 공포로 변해 영자를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 문 밖에서 웃고 있는 남자는 진짜 자신의 아들일까요? 아니면 갈 곳 없는 노인의 마지막 재산까지 뜯어먹으려는 굶주린 늑대일까요? 복도를 지나가는 태식의 구두 소리가 멀어질수록 영자의 의심은 확신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의 끝에는 영자가 감당하기 힘든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영자가 아직 모르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40년 전 보육원 기록에는 아기의 이름이 박태식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기가 누군가에 의해 박태식이라는 이름으로 양자 절차를 거쳤던 것이었죠. 그리고 진짜 아들의 이름은 승현이었습니다. 영자가 태몽을 기리며 지어준 그 이름 말입니다. 어머니, 여기 지장 찍으세요. 그래야 저도 살고 요양원 노인들도 삽니다. 박태식 원장이 붉은 인주함을 탁자 위에 거칠게 올려놓았습니다. 평소에 다정하던 아들의 목소리는 간대없고 쇳소리가 섞인 차가운 명령조만 방 안에 가득했죠. 영자는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고향 땅을 태식에게 넘긴다는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그 땅은 최근 신도시 개발이 확정되면서 보상금만 300억 원이 넘을 거라는 소문이 파다한 금싸라기 땅이었죠. 영자는 떨리는 손을 감추려 무릎 위를 꽉 쥐었습니다. 어제 복도에서 들었던 태식의 서늘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태식아, 이 땅은 내 아버지 유산이나 다름없다. 내가 40년 넘게 갯벌 나가서 조개 캐고 남의 집 빨래해주면서 겨우 지켜온 거야. 너 나중에 장가 갈 때 미천이라도 해주려고. 장가요? 어머니, 지금 장가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제가 이 요양원 맡으면서 진 빚이 얼마인 줄 아세요? 다 어머니 같은 노인네들 수발 드느라 생긴 빚이에요. 나 버리고 도망갔던 40년 세월 이 정도로 보상해주면 안 됩니까? 태식이 소리를 지르며 가죽 소파를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둔탁한 마찰음이 밀폐된 원장실 안에 울려 퍼졌죠. 영자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자식을 버렸다는 그 지독한 죄책감은 영자의 목소리를 힘없이 갉아먹었습니다. 태식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영자의 귓가에 얼굴을 바싹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니, 잘 생각하세요. 지금 요양원 사람들 다 어머니 치매라고 생각해요. 어제 식당에서 소동 피운 것도 그렇고 의사한테 일을 받았으니까 진단서 받아서 입원 절차 밟으면 누구도 뭐라 못해요. 그게 싫으면 그냥 효도하는 셈치고 지장 찍으란 말입니다. 비열한 배신의 언어들이 비수가 되어 영자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3년 전 아들이라며 나타났던 그 다정함은 전부 이 300억짜리 땅을 뺏기 위한 치밀한 연극이었던 것이죠. 영자는 눈물을 머금고 태식의 번뜩이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너 정말 내 아들 태식이가 맞니? 내 아들이라면 어떻게 엄마한테 정신병원 소리를 해? 어떻게 내 평생을 다 바친 땅을. 아이고, 또 그 소리. 맞다니까요. 유전자 검사지도 보여줬잖아요. 자꾸 이러시면 저 진짜 못 참습니다. 태식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듯 영자의 오른손목을 억세게 낚아챘습니다. 영자가 저항하려 했지만 칠순을 넘긴 노인의 기력으로는 장정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죠. 태식은 영자의 엄지손가락을 시뻘건 인주에 짓눌렀습니다. 축축하고 끈적한 인주의 감촉이 살갗을 타고 소름 끼치게 전해졌습니다. 이건 알아. 태식아, 이러지 마. 내가 다 줄게. 내가 다 줄 테니 제발 이러지 마라. 영자의 애원에도 태식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자의 손가락을 낚아채 서류하단 이영자라는 이름 석자 옆에 꾹 눌러버렸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선명하고 붉은 낙인이 찍혔죠. 40년의 그리움과 희생이 단 10초 만에 태식의 소나기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장을 확인한 태식이 그제야 영자의 손을 팽개치듯 놓았습니다. 영자는 힘없이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앉았습니다. 붉게 물든 엄지손가락이 마치 피를 흘리는 것처럼 보였죠. 태식은 서류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는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이제야 좀 아들 대접받는 기분이네. 아, 그리고 당분간 방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간호사들한테 어머니 상태 안 좋다고 말해뒀으니까. 태식은 차갑게 등을 돌려 원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잠기는 날카로운 금속음이 정적을 깼죠. 영자는 차가운 바닥에 엎드린 채 인주 묻은 손가락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라 믿었던 사람의 배신, 그리고 자신의 평생이 담긴 땅을 뺏겼다는 상실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영자가 느낀 진짜 공포는 따로 있었습니다. 서류를 챙겨나가던 태식의 주머니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영자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아기 양말 한 짝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태식은 그것을 보지 못한 채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영자는 기어가는 걸음으로 그 양말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양말을 집어든 순간 영자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양말의 안감 쪽에 영자가 평생 기억하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작은 자수가 없었습니다. 승연의 태몽을 기리며 직접 새겨 넣었던 그 작은 나비 무늬가 태식이 가지고 있던 이 양말에는 없었던 것이죠. 이건 내 아들 양말이 아니야. 영자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뒤흔들렸습니다. 300억 원의 땅을 뺏긴 것보다 더 끔찍한 진실이 영자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아들이라 부르며 모든 것을 내주었던 남자가 사실은 양말의 출처조차 모르는 가짜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영자는 문 밖에서 들려오는 태식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지독한 증오를 느꼈습니다. 그 할망구 땅만 완전히 넘어오면 바로 산속으로 실어보낼 겁니다. 걱정 마세요. 적막한 복도 끝, 원장실, 문틈 사이로 박태식의 목소리가 뱀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지장을 찢고 방에 갇혀있던 영자가 떨리는 몸을 이끌고 간신히 빠져나와 마주한 첫 번째 진실이었죠.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이 영자의 퀭한 눈동자를 비쳤습니다. 영자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죽였습니다. 아유, 40년이나 버려뒀던 아들인데 설마 의심하겠어요? 제가 유전자 검사지까지 가짜로 만들어서 보여줬더니 아주 껌딱지처럼 믿던데요. 치매 기운 있다고 소문 다 내놨으니까 나중에 헛소리해도 아무도 안 믿습니다. 박태식은 낄낄거리며 수화기 너머의 누군가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영자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요동쳤죠. 300억 원. 영자가 평생을 일궈온 고향 땅의 가치가 박태식의 입에서는 그저 사냥감의 무게처럼 가볍게 오르내렸습니다. 지장은 벌써 찍었습니다. 공증까지 해두면 나중에 뒤집기 더 어렵겠죠. 그 땅 보상금 나오면 바로 정리해야죠. 고려장이 뭐 별건가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던져놓으면 그게 죽음이지. 영자는 바닥으로 무너져 내리려는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입술을 너무 세게 깨문 탓에 비릿한 피 냄새가 입안에 퍼졌습니다. 아들이라 믿었습니다. 40년 전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의 보육원 앞에 두고 돌아섰던 그 죄책감이 영자의 눈을 멀게 했던 것이었죠. 박태식이 가져온 낡은 아기 양말 한 짝을 보았을 때 영자는 그것이 신이 주신 마지막 기회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틈으로 보이는 박태식의 얼굴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자가 준 낡은 양말을 재떨이 삼아 담뱃재를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영자의 40년 그리움이 검은 재가 되어 더럽혀지고 있었죠. 내 새끼가 아니었어. 처음부터 나를 잡아먹으려던 짐승이었구나. 영자는 주머니 속에서 아까 원장실에서 주워온 또 다른 양말 한 짝을 꺼내 들었습니다. 태식이 실수로 떨어뜨렸던 나비자수가 없는 가짜 양말이었죠. 그것을 쥔 영자의 손에 핏줄이 돋아났습니다. 슬픔은 순식간에 차가운 증오로 변해갔습니다. 박태식은 책상 위에 다리를 꼬고 앉아 금색 롤렉스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다시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 그 할망구 발목에 화상 흉터 있는 거요? 그것도 다 뒷조사해서 알아낸 거죠. 그 덕분에 친아들 노릇 완벽하게 했습니다. 이제 석 달만 버티면 300억이 제 손에 들어옵니다. 영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78년을 살아오며 겪었던 온갖 풍파보다 지금 이 순간에 배신이 더 시리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박태식의 말대로
이름도 모르는 산속에서 짐승처럼 죽어갈 것이 뻔했으니까요. 영자는 벽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제까지의 유약했던 노모는 죽었습니다. 자식을 버렸다는 죄책감에 스스로를 학대하며 박태식의 매질을 견디던 이영자는 더 이상 없었죠. 그래, 내가 나를 치매 노인으로 만들었지. 내가 나를 도둑으로 몰고 미친년으로 만들었어. 영자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평생 일을 멈추지 않았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에는 아직 박태식이 강제로 찢게 했던 붉은 인주 자국이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 붉은 자국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태식이 전화를 끊고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둔탁한 마찰음이 복도를 울렸죠. 영자는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박태식이 콧노래를 부르며 원장실을 나와 복도 반대편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자는 그가 사라진 방향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영자의 눈에는 눈물 대신 서늘한 생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 하나 없고 요양원이라는 감옥에 갇힌 몸이었지만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제 손으로 이 가짜 아들의 가면을 찢어버리겠다고 말이죠. 영자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 밑 깊숙한 곳을 더듬었습니다. 그곳에는 박태식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40년 전 진짜 아들을 보낼 때 보따리 속에 넣어두었던 낡은 편지 한 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 편지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이제는 슬퍼할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박태식이 잠든 깊은 밤, 영자의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몰려오는 검은 먹구름이 폭우를 쏟아낼 듯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 아직 안 주무셨나 보네요. 영자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원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2층 복도의 정적을 깨고 들어선 방 안에는 비릿한 담배 연기와 박태식의 서늘한 시선이 가득했죠. 책상 위에 짚고 있는 그의 손목에는 영자의 땅을 팔아 치울 꿈에 부푼 듯 금색 롤렉스 시계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박태식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까딱거리며 영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밤중에 여긴 왜 왔어? 할망구가 노망이 났나 잠이나 자지 않고 평소 사람들 앞에서는 어머니라 부르며 손을 맞잡던 다정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영자는 주머니 속에 감추고 있던 낡은 아기 양말 한 짝을 꺼내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영자의 눈물에 절어 빛이 바랜 노란색 면사 양말이었죠. 태식아, 너 이거 기억나니? 내가 너 보낼 때 신겼던 거다. 근데 말이다. 내 아들은 발목에 불에 댄 화상 흉터가 있었어. 내가 정말 내 아들이라면 그 흉터가 어느 쪽 발목인지 말해볼 수 있겠니? 영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박태식의 눈동자가 아주 잠시 흔들리는 것을 영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박태식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으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흉터? 아, 그 화상 자국 말하는 거야? 참나 할망구가 이제 와서 무슨 탐정 놀이라도 하는 건가? 내가 당신 아들인 게 싫어? 300억짜리 보상금 땅 주려니까 이제 와서 아까운 모양이지? 박태식은 책상 위에 양말을 집어들더니 영자가 보는 앞에서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그러고는 번쩍이는 구두 굽으로 양말을 무참히 짓밟아 뭉개버렸습니다. 영자의 40년 그리움이 진흙탕 같은 구두 밑바닥에서 찢겨나가는 순간이었죠. 잘 들어, 이영자 씨. 당신은 지금 치매가 아주 심각한 상태야. 없는 아들을 찾질 않나
멀쩡한 아들을 가짜라고 하질 않나. 내일 당장 보건소에 연락해서 당신 상태 보고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영자는 바닥에 떨어진 양말을 줍기 위해 허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박태식은 영자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영자의 힘없는 몸이 소파 모서리에 부딪히며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사람을 속여?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내 아들 이름 팔아서 내 인생을 통째로 잡아먹으려고 해? 영자가 악을 쓰며 소리쳤지만 박태식은 차가운 표정으로 벽면에 달린 비상 호출벨을 눌렀습니다. 곧이어 복도에서 요양보호사들의 급박한 발소리가 들려왔죠. 여기요. 이 할머니 또 발작합니다. 빨리 의료진 와서 어머니 진정 처치해 주세요. 의사에게 바로 보고하세요. 박태식의 입에서 나온 거짓말은 칼날보다 날카롭게 영자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건장한 남자, 직원들이 영자의 팔을 꺾어 눌렀습니다. 영자는 비명을 질렀지만 그들의 귀에는 그저 미친 노인의 발악으로 들릴 뿐이었죠. 원장님, 정말 힘드시겠어요. 아드님한테까지 이러시니. 직원들의 안쓰러운 시선이 박태식에게 향했습니다. 박태식은 가증스럽게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팔자죠. 그래도 어머니인데 어쩌겠습니까? 일단 지하 독방에 가두세요. 다른 어르신들 놀라시니까 격리해야겠습니다. 영자는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마주친 다른 노인들은 겁에 질린 눈으로 영자를 피했죠. 치매 노인, 미친 할머니. 3년 동안 쌓아온 영자의 모든 명예와 존재가 그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하 독방의 쇠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좁은 방 안에는 곰팡내와 적막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영자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엎드린 채 짓밟혀 너덜너덜해진 양말 조각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작은 희망을 품고 시작한 반격이었습니다. 박태식의 정체만 밝히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줄 알았죠. 하지만 세상은 영자의 말보다 박태식의 권력과 거짓말을 더 믿어주었습니다. 영자는 어둠 속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발목의 화상 흉터조차 모르는 저 괴물이 이제 영자의 전 재산을 가로채고 영자를 이 깊은 구덩이 속에 영원히 매장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벽 너머로 멀어지는 박태식의 콧노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자는 피가 나도록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마지막 기억마저 광기로 박제당한 영자의 삶에서 가장 처절하고도 깊은 추락의 시작이었습니다. 도둑이야. 이 할망구가 남의 돈을 훔쳤다고요.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비명이 요양원 식당의 아침 공기를 갈라놓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던 노인들과 요양보호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죠. 그 중심에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는 영자가 있었습니다. 박태식 원장은 성난 짐승처럼 영자에게 다가와 그녀의 주머니를 거칠게 뒤졌습니다. 곧이어 그의 손에는 꼬깃꼬깃한 5만원권 몇 장과 낡은 봉투가 들려 있었죠. 그것은 박태식이 미리 영자의 방에 숨겨둔 함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럴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동료 어르신 쌈짓돈에 손을 대요? 박태식의 목소리는 요양원 전체가 떠나가라 울려 퍼졌습니다. 영자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난 모르는 일이야. 태식아, 이건 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시네. 여기 보세요. 이 CCTV 영상. 박태식이 휴대전화를 치켜들자 화면 속에는 어두운 밤 영자의 방으로 누군가 들어가는 흐릿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교묘하게 편집된 영상 속 노인은 누가 봐도 영자였죠. 3년 동안 영자를 따뜻하게 대해주던 요양보호사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세상에, 원장님이 자기 어머니라고 그렇게 극진히 모셨는데 뒤통수를 쳐? 치매이라더니 도둑질까지 하네. 무서워서 같이 있겠나. 주변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은 영자의 심장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평생을 남의 것 탐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온 78년의 인생이 단 몇 분 만에 도둑 노인이라는 낙인과 함께 쓰레기통에 처박힌 것이었죠. 박태식은 영자의 주머니에서 꺼낸 돈봉투를 요양보호사에게 넘기며 증거로 보관하라고 일렀습니다. 그러고는 영자의 멱살을 잡다시피 하여 정문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마침 하늘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거센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빗줄기가 영자의 얇은 환자복을 순식간에 적셨죠. 나가. 당신 같은 인간은 내 어머니도 아니고 이 요양원에 있을 자격도 없어. 박태식은 영자를 아스팔트 바닥으로 밀쳐버렸습니다. 빗물 섞인 흙탕물이 영자의 얼굴에 튀었죠. 영자는 바닥을 짚으며 간신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빗줄기 너머로 요양원 건물 안에서 자신을 비웃으며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40년 동안 아들을 그리워하며 버틴 대가가 고작 길바닥으로 내팽개쳐지는 처참한 버림이라니. 영자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태식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니? 입 닥쳐. 내 이름 부르지도 마. 당신은 이제 끝이야. 아무도 당신 말 안 믿어. 박태식은 영자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기 양말 한 짝을 바닥에 던지고는 요양원 정문을 거칠게 닫아버렸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는 영자의 세상이 무너지는 파열음과도 같았죠. 영자는 빗속에서 맨발로 기어가 진흙투성이가 된 양말 조각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남은 것이라곤 아침에 약을 타먹으려고 챙겨둔 5,000원짜리 지폐 한 장뿐이었습니다. 40년의 죄책감과 그리움을 안고 버텨온 노모의 손에 남은 전 재산이 고작 빛바랜 종이 한 장이라는 사실이 서글퍼 영자는 빗물보다 더 진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고 영자의 시야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추위와 수치심에 몸이 덜덜 떨려왔죠. 길 건너 멀리서 보이는 요양원에 불빛은 이제 영자가 돌아갈 수 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거센 빗줄기를 뚫고 눈이 멀 것 같은 강렬한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영자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거대한 검은 그림자들이 영자가 쓰러진 길가로 서서히 멈춰 서기 시작했습니다. 무릉덩이에 처박힌 영자의 고개가 힘없이 옆으로 꺾였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빗줄기는 78세 노인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것이었죠. 감기려 하는 눈꺼풀 사이로 요양원의 환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제 영자가 돌아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자신을 범죄자로 몰아내쫓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진흙범벅이 된 낡은 아기 양말 한쪽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40년 전 보육원 문 앞에 갓난아기를 두고 오며 눈물로 적셨던 그 양말이었습니다. 가짜 아들 박태식은 이 소중한 증거를 쓰레기 취급하며 영자를 빗속으로 밀쳐냈습니다. 영자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신음하며 그 양말을 가슴팍에 꼭 눌러 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닥을 타고 미세한 진동이 전해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천둥 소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동은 점점 규칙적이고 웅장하게 변하며 영자의 몸을 뒤흔들었죠. 영자가 간신히 눈을 뜨고 앞을 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찍고 거대한 빗무리가 영자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눈이 멀 것 같은 강렬한 전조등을 켠 검은색 대형 세단들이 줄을 지어 나타났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요양원 앞 좁은 왕복도로를 가득 메운 검은 차들은 마치 영자를 호위하듯 일정한 간격으로 멈춰섰습니다. 정확히 10대의 세단이었습니다. 빗줄기를 뚫고 들리는 육중한 엔진 소리는 마치 거대한 짐승의 숨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가장 앞에 멈춰 선 차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은 채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고급스러운 검은 슈트 위로 빗물이 쏟아졌지만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영자를 향해 달렸습니다. 영자는 흐릿한 시선으로 그 남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남자가 빗물 섞인 흙탕물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영자의 차가운 어깨를 감싸 안았죠. 영자는 남자의 얼굴을 보려 애썼지만 쏟아지는 비 때문에 시야가 자꾸만 흐려졌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40년을 찾아 헤맨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외침이었죠. 남자가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영자의 손에 쥐어주었을 때 영자의 몸이 감전된 듯 크게 떨렸습니다. 남자가 건넨 것은 아주 깨끗하게 보관된 노란 아기 양말이었습니다. 영자가 가진 것이 40년의 풍파를 견딘 빛바랜 과거라면 남자가 내민 것은 소중하게 간직되어 온 40년을 한 번도 잃지 않은 진심과도 같았죠. 이게 왜 내가... 영자가 쉰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습니다. 남자는 영자의 손을 자신의 얼굴에 갖다 댔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남자의 뺨을 타고 내려와 영자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저 승연이에요. 40년 전 어머니가 두고 가신 그 양말. 제가 평생 한 번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영자는 남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얼굴 사이로 40년 전 자신이 떼어놓고 온 아기의 눈매가 겹쳐 보였습니다. 가짜 아들 박태식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끌림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진짜였습니다. 천억 자산가가 되어 평생을 자신을 찾아 헤맨 잃어버린 자신의 친아들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아, 승연아. 내 아들 승연아. 영자의 입에서 40년 만에 아들의 이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자는 영자를 가볍게 안아들었습니다. 남자의 비서들이 일제히 달려와 우산을 씌웠고 10대의 세단에서는 수행원들이 내려 영자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도둑 노인이라며 쫓겨났던 영자의 신분이 단 1분 만에 한승연 회장의 생모로 바뀌었습니다. 승연은 영자를 뒷좌석의 안락한 시트에 눕혔습니다. 그러고는 젖은 옷을 벗기고 따뜻한 담요로 영자의 몸을 감쌌죠. 승연의 눈빛은 영자를 볼 때는 한없이 부드러웠지만 요양원 건물을 바라볼 때는 서늘한 칼날처럼 변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누가 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했습니까? 박태식이라는 놈이 그랬습니까? 승연의 낮은 목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자는 승연의 소매를 꼭 붙잡았습니다. 40년의 억울함과 수치심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하지만 이제 영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든든한 아들이 옆에 있었으니까요. 태식이가 내가 다른 사람 돈을 훔쳤다고 나를 치매라고 몰아내면서 영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승연이 비서실장을 향해 짧게 명령했습니다. 지금 당장 본사법무팀과
보안팀 다 소집해. 요양원 계약서 가져오고 박태식 저놈이 어머니 땅에서 가로챈 돈 한 푼까지 전부 추적해라. 가계약과 계약금은 오늘 아침에 송금해. 나머지는 법무팀이 처리할 거야. 승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이 담겨 있었습니다. 천억 자산가의 압도적인 힘이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영자는 승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승연은 그런 영자의 손등에 얼굴을 묻으며 맹세했습니다. 어머니, 40년 동안 흘리신 눈물은 이제 그만 흘리세요. 오늘부터 수사 들어가게 만들 겁니다. 구속까지 가게 할 겁니다. 법무팀이 다 준비해뒀거든요. 요양원 입구를 가로막은 10대의 세단이 일제히 전조등을 요양원 본관으로 향했습니다. 강렬한 불빛이 마치 심판의 빛처럼 요양원의 어두운 단면을 낱낱이 비추고 있었죠. 박태식이 저지른 비열한 짓들에 대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차문이 거칠게 닫히고 웅장한 엔진 소리가 다시 한번 마당을 뒤흔들었습니다. 전세는 이미 역전되었습니다. 길바닥에 버려졌던 노모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아들을 등에 업고 자신을 짓밟았던 자들의 심장부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처절한 응징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죠. 원장님, 지금 정문에 검은 차들이 허겁지겁 달려온 요양보호사의 외침에 박태식 원장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빗소리를 뚫고 들리는 웅장한 엔진 소리에 그는 오히려 입꼬리를 올렸죠. 드디어 기다리던 거물급 투자자가 도착한 줄로만 알았던 겁니다. 태식은 거울을 보며 비싼 롤렉스 시계를 매만지고는 정문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정문 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를 뚫고 눈이 멀 것 같은 전조등을 켠 검은색 세단 10대가 요양원 마당을 포위하듯 에워싸고 있었죠. 위압적인 엔진 진동이 요양원 건물을 통째로 흔들고 있었습니다. 가장 앞쪽 차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날카롭게 각이 잡힌 검은 수트와 서늘한 눈빛. 그는 투자업계의 거물로 알려진 천억 자산가 한승연 회장이었습니다. 태식은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비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한 회장님. 이 궂은 날씨에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제가. 태식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승연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찰싹? 날카로운 파열음이 정적을 깼습니다. 태식의 고개가 힘없이 옆으로 돌아갔고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으로 튕겨나갔죠. 태식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누가 내 어머니를 도둑으로 몰았나? 누가 내 어머니를 이 빗속에 맨발로 내던졌냔 말이다. 승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는 거셌습니다. 태식의 눈동자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라니? 이 치매 노인네가 회장의 어머니라고? 태식의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님? 저 할머니는 치매예요. 그리고 제가 바로 저 할머니가 40년 전에 버린 친아들 박태식입니다. 태식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영자의 죄책감을 이용해 3년 동안 빨아먹었던 가짜 아들 연기였죠. 하지만 승연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가죽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박태식, 내가 내 어머니 아들이라고? 승연이 서류 한 장을 태식의 가슴팍에 내리꽂았습니다. 젖은 아스팔트 위로 떨어진 종이 위에는 붉은색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불일치, 태식과 영자의 친자관계 확률이 0%라는 명백한 증거였죠. 40년 전 어머니는 아들의 발목에 있는 화상 흉터를 평생 가슴에 묻고 사셨다. 그런데 내 매끈한 발목을 보고도 내가 아들이라고 믿으셨던 건 그만큼 어머니의 그리움이 깊었기 때문이지. 그 마음 가지고 그 짓을 했어? 태식의 안색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집어들려 했지만 손이 덜덜 떨려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죠. 승현은 태식을 짓밟듯 다가가 한 장의 서류를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거, 내가 그동안 어머니 고향 땅 보상금을 가로채려고 찍게 한 증여 서류들이다. 전부 사기와 협박에 의한 무효 처리 절차 들어갔다. 아니, 그 전에 더 중요한 소식이 하나 있지. 승현이 요양원 건물을 차갑게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 솔바람 요양원 인수계약 체결했다. 운영권은 내가 갖는다. 50억의 통째로 매입했지. 박태식 원장, 당신은 이제 여기서 해고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태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승현의 구두 끝을 붙잡았죠. 회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돈이 좀 필요해서.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태식은 차 안에서 지켜보고 있던 영자를 향해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차 안의 영자는 차가운 시선으로 태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년 동안 아들이라 믿고 온갖 학대를 견뎠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 원장, 아니, 박태식 씨, 당신은 단 한 번도 내 아들인 적이 없었어. 이제야 알겠구나. 내 아들은 그렇게 비겁한 놈이 아니라는 걸. 영자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 세대가 요양원 마당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박태식 씨, 당신을 노인 학대 및 사기,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들이 태식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태식의 손목에 채워지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요양원에 왕으로 군림하던 사기꾼의 몰락이었죠. 태식은 끌려나가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10대의 세단이 내뿜는 육중한 엔진 소리에 그의 비명은 묻혀버렸습니다. 승현은 비서에게 차 문을 열라고 손짓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새어나오는 차 안에는 담요를 덮은 영자가 승현을 기다리고 있었죠. 어머니,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 인간 다시는 어머니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할게요. 승현이 영자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영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들의 손등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눈가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태식을 응징했지만 40년 전 진짜 이별의 진실은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승현이 차 뒷좌석에 놓인 낡은 보따리를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태식이 쓰레기라며 비웃었던 낡은 아기 양말 한쪽과 승현이 평생 간직해온 나머지 양말 한쪽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사실 그날 밤 보육원 문 앞에서 어머니가 그냥 가신 게 아니라는 거 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승현의 떨리는 목소리에 영자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40년 전 차마 뒤돌아보지 못하고 도망치듯 떠났던 그 비극적인 밤의 이야기. 진짜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걸 좀 보셔요. 제가 평생 어머니를 원망하면서도 참아 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승현은 품 안에서 낡은 비단 보따리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비닐로 몇 겹이나 쌓여 있던 보따리가 열리자 40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머금은 누런 종이 한 장이 나타났죠.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승연이 건넨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잉크는 이미 발에서 흐릿해졌지만 종이 곳곳에 남은 진한 얼룩은 누군가의 눈물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이냐? 보육원 원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주신 겁니다. 어머니가 저를 맡기고 떠나던 날, 그 보따리 구석에 숨겨져 있었다고 하더군요. 영자는 흐릿한 시야를 비비며 종이 위에 적힌 글자들을 하나씩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은 40년 전 지독한 가난 때문에 자식을 보육원 문 앞에 두고 돌아서야 했던 젊은 날의 영자가 쓴 편지였습니다. 원장님, 우리 승연이만은 배불리 먹여주세요. 저는 죽을 병에 걸려 자식놈 굶겨 죽일까봐 이 길을 택합니다. 제 몸을 팔아서라도 아이 밥값으로 두고 가니 부디 이 돈은 아이를 위해서만 써주십시오. 승연아, 엄마가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내 목숨을 팔아 너를 살리려는 거란다. 나중에 커서 엄마를 만나지 못하더라도 이것만은 알아다오. 너는 내 목숨보다 귀한 아들이었다. 편지 밑에는 당시 영자가 피를 뽑아번 돈과 마지막까지 남겨둔 쌈짓돈의 액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 글귀를 읽어 내려가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을 비정한 어미라고 자책하며 가짜 아들의 학대까지 묵묵히 견뎌왔던 세월이 파도처럼 밀려왔기 때문이었죠. 어머니,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가 나를 버렸다고 돈 때문에 나를 내팽개쳤다고 믿으며 독하게 살았습니다. 1,000억을 벌고 회장 소리를 들어도 제 가슴 속엔 우는 어린아이 뿐이었어요. 승연은 어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묻고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빗소리만이 두 사람의 통곡을 덮어주고 있었죠. 영자는 거친 손으로 승연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내렸습니다. 40년 전 보육원 문 앞에서 만져보았던 그 가느다란 머리카락이 이제는 굵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승연아, 내 아들아.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잘 자라준 것도 모르고 나는 죽는 날까지 너에게 용서만 빌려고 했어. 그 나쁜 놈이 내 아들인 척할 때도 내가 나를 원망하며 살까봐 그게 무서워서 다 참았단다. 영자는 승연의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승연의 다른 쪽 손에는 어머니가 40년 동안 품어온 낡은 노란 양말 한 짝이 쥐어져 있었고 승연의 주머니에서는 그 짝을 완성할 나머지 양말 한 짝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 비로소 끊어졌던 천륜의 실타래가 하나로 묶이는 순간이었죠. 한참을 울던 승연이 눈물을 닦아내며 영자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복수의 서늘함이 아닌 어머니를 향한 깊은 애틋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승연은 비서에게 짧은 눈짓을 보냈습니다. 요양원 마당을 가득 채웠던 세단들이 일제히 라이트를 끄고 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가요. 어머니가 평생 그리워하시던 그 고향 땅, 제가 다 사두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편히 쉬셔야죠. 승연의 말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옥 같던 요양원의 냄새와 박태식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차창 밖으로 요양원의 낡은 건물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박태식보다 더 깊은 곳에 숨겨진 마지막 진실이 하나 더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을 빠져나가는 차 뒤편에서 빗속을 뚫고 웬 낡은 트럭 한 대가 급하게 요양원 정문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 트럭의 번호판을 보는 순간 멎었던 심장이 다시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승연아,
저 차를 좀 세워보거라. 영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40년 전 편지 속에 차마 적지 못했던 영자조차 잊으려 애썼던 마지막 조각이 트럭 안에 실려오고 있었습니다. 가짜 아들 박태식의 배후에 있던 진짜 검은 그림자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식의 손목에 차가운 금속 수갑이 채워지던 순간 요양원을 가득 채웠던 탐욕의 공기도 한순간에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뒤로 경호원들이 뒷좌석에 낡은 트럭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사람은 이사장이자 박태식에게 가짜 유전자 검사를 만들어준 공범이었습니다. 승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비서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경찰차가 나타났고 그 남자도 같은 수갑에 손목이 묶였습니다. 40년의 그림자가 마지막으로 빗속으로 끌려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학대와 사기 혐의로 연행되는 그의 뒷모습 위로 40년이라는 긴 세월의 악연이 비로소 마침표를 찍고 있었죠. 비좁고 축축했던 독방의 기억은 이제 포크레인의 굉음 속에 묻혀갔습니다. 승현은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며 요양원 철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어머니의 남은 생을 지켜줄 햇살이 드는 집이 지어질 예정이었죠. 어머니, 이제 저 낡은 건물은 잊어버리세요. 제가 1,000억을 들여서라도 어머니가 평생 꿈꾸셨던 정원을 만들어 드릴게요. 영자는 아들의 단단한 팔을 꼭 맞잡았습니다. 고작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쥐고 빗속으로 쫓겨났던 그 밤에 수치심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영자의 시선은 승현의 손바닥 위에 놓인 작은 유리암으로 향했죠. 그 안에는 40년 전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 헤어졌던 노란 아기 양말 2짝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영자가 가슴에 품어 낡고 해진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승현이 성공의 길을 걸으면서도 놓지 않았던 깨끗한 것이었습니다. 비로소 짝을 찾은 양말의 온기가 전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새로 지어질 집 터 위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영자는 아득한 수평선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짓눌렀던 죄책감의 무게가 비로소 덜어지는 느낌이었죠. 승현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음조렸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헤어지지 말아요. 40년 동안 못했던 효도 제가 죽을 때까지 다 할게요. 영자는 말없이 아들의 손을 다독였습니다. 굳이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죠. 아들과 함께 걷는 이 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 영자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함께 영자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40년의 모진 겨울을 견뎌낸 노모의 인생에 비로소 시들지 않을 봄볕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사연 나누는 평상.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사연 나누는 평상에서 다음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